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집합투자기구 분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각 종류별 특징들은 어떻게 되는지, 개념과 특징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요, 출제자분들이. 그리고 우리도 맞추기도 쉬워요. 그냥 개념하고 개념이고 그 종류별 특징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조금만 공부를 하면 내가 점수를 얻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분류 중에 1번에 보시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에서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이 뭐냐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증권 집합투자기구예요. 그러니까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이 증권이라는 거죠. 종이류, 증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주된 투자 대상 자산, 즉 펀드 재산의 대부분을 여기에 넣었다는 거죠. 부동산에 넣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부동산 펀드라고 한다고 해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특별자산이라고 있습니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즉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뭐 정말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실물자산이에요. 농산물, 광산물, 수산물, 그러니까 뭐 금, 은, 구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그런 실물자산, 아니면은 뭐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특이한 것, 아니 큰 선박,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그 다음에 이제 혼합자산, 이런 비율 제한 없이 주된 투자 대상 자산 없이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이제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금융 상품에 펀드 재산의 전부를 집어넣어야 되는 우리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를 MMF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정말 쉽게 나올 때는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다음 중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 놓고 뭐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뭐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5개 있다 그랬죠. 그거 중에서 3개 집어넣고 하나를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라고 집어넣은 거야.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는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파생상품이라는 게 워낙 좀 위험하기 때문에 뭐 파생상품의 재산의 대부분을 집어넣는다? 그건 너무 위험한 펀드라서 그건 따로 없어요. 실무상으로 파생상품 펀드라는 건 있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체크하면 됩니다. 어째 그게 첫 번째.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주된 투자 대상 자산, 그러면 펀드 재산의 대부분을 넣는다 그랬는데 얼마를 넣어야 이름이 붙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만 말씀드리면 집합투자 재산의 50% 초과입니다. 50% 초과. 그래서 펀드 재산이 1,000억이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인데 510억을 주식에 넣었다. 주식이 증권이잖아요. 그죠? 일반 그냥 우리 코스피 200 종목에 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증권형 펀드, 그래서 증권 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50%라는 거 꼭 숙지해 두셔야겠습니다. 별표 한 35개 할까요? 35개 합시다. 자,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은 자동적으로 되죠. 부동산은 집합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등이라고 있다, 그죠? 등. 부동산 자산에. 그럼 특별자산은 집합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특별자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것들. 혼합자산은 이런 비율 제한이 없는 거.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 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거.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정의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딴 거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바로 이 증권 집합투자기구다.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 아니면 혼합형 펀드, 채권하고 섞여 있는 거, 아니면 채권형 펀드 이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주로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왜 다른 설명이 없냐, 이게 횡하냐. 우리 3과목이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3과목이 부동산 펀드. 거기서 다 나오고 시험에 거기서 자세히 배울 거고 시험도 거기서 주로 나오고, 여기서는 그냥 있다라고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등에 뭐가 있는지 가볍게 그냥 살펴보면 이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그래서 이 파생상품에 투자하지만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라면 여기에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라는 거죠. 파생상품이지만.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그래서 이 권리는 5가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지상권, 남의 땅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 지역권, 남의 땅을 내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다음에 전세권, 내 전세 살고 있는 거. 전세 아시죠? 임차권, 월세 사는 거. 분양권, 아파트 분양받듯이. 그죠? 분양만. 요 5가지 권리. 펀드 재산으로 이 5가지 권리 중 권리에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다. 아니면은 부동산과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회사의 증권.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회사의 증권이라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라든지 부동산 개발 회사라든지 그네들이 발행한 지분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증권이지만 부동산으로 본다라는 거죠. 증권이지만 부동산으로 본다. 자, 그리고는 부동산 그 개발 회사에 대한 대출, 돈을 빌려주는 것도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그래서 이 등에는 물론 이제 부동산, 실물, 토지와 건물에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지만 토지와 건물. 근데 요 등에는 이렇게 4가지 형태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것도 투자하면은 부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3과목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라는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는 여기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말 그대로 특별자산의 재산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운용대산, 첫 번째 코모디티, 우리가 실물자산이라고 하죠. 실물자산. 그래서 일반 상품입니다. 농산물. 그래서 뭐 옥수수,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옥수수 몇 개 먹으려고 사는 것도 아닌데 펀드가 왜 투자하지? 옥수수가 그 바이오 에너지 원료지 않습니까? 그죠? 사탕수수 이런 것들. 그런 농산물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축산물, 뭐 돼지고기 같은 것들,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그래서 금, 은, 구리, 그죠? 이런 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자동차 등과 같은 등기 등록 가능한 동산. 누구 건지 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동산. 다음에 미술품, 악기 이런 것들. 비싼 거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우리 또 아주 부자분들, 우리 미술품으로 재테크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상속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상품. 우리 뭐 극장,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극장에서 영화 보시다 보면 시작 크레딧 올라갈 때나 아니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투자한 사람들 나오는데 그 무슨 뭐 사모펀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펀드들이 그 영화에 투자한 거죠. 그죠? 아니면 요즘에는 뭐 저작권이라든지 저작 인접권 이런 거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수들의 저작권이나 아니면 그 프로듀서가 갖고 있는 저작 인접권 이런 것들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개인들도 여러분들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자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증권인데 방금 아까 부동산도 그러니까 증권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 본다는 게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증권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특별자산으로 보는 증권이 있어요. 이건 좀 잘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증권형이 아니에요. 그죠? 보면 그러니까 증권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라 여기에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면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뭐냐?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선박투자회사. 그러니까 선박에 투자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죠. 그죠? 이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그 주식에 투자하지만 특별자산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사회기반시설 사업. 우리 소위 SOC 사업이라고 하죠. SOC. 그래서 뭐 고속도로 깔고 뭐 댐 만들고 톨게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이런 것들. SOC. 그리고 마찬가지 SOC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채권 이것도 대출 채권. 그래서 주식과 채권 또 이 법인에 대한 대출 채권 그리고 이 니은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주식 같은 게 지분을 갖고 있는 지분증권. 이런 것들은 그리고 특별자산이 재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신탁인 거죠, 그죠? 수익증권, 아니면 펀드, 집합투자증권, 아니면은 이제 유동화증권. 요런 아이들은 증권이지만 투자하면 특별자산으로 보겠다라는 거 일단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 이 2개 즉 사회기반시설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그 법인에 대한 대출 채권,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니은디 것의 경우에는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해만 놓으면 재산의 100%를 동일 종목에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집합투자 재산을 몰빵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웬만하면 펀드 재산은 몰빵 안 됩니다.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법규에서 이 과목 법규에서 배우고 중요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펀드는 동일 종목의 10%까지만 1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어요. 한 종목에 분산 투자라는 거죠. 분산 투자. 그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다 깨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해 놔라는 건데 그래서 10%거든요. 최대 투자 비율이. 근데 여기서는 뭐 100% 동일 종목에 투자 가능하대요.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즉 50인 이상의 자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 공모 방식으로 설립되는 공모 선박투자회사를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 특별자산펀드로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도 특별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장도 한번 봐두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특별자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특징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일단 이 특별자산은 실제로 시장성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우리 금도 우리가 뭐 금 파는 데를 뭐라고 합니까? 복덕방은 부동산 파는 데고 금은빵 가가지고 우리 이제 금 뭐 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있으면 우리 주식은 언제든지 내가 시가에 내가 팔고 사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종목도 웬만한 것들은 그죠. 하지만 부동산 이런 것들은 거래자를 찾아야 되고 좀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시장성이 좀 없는 자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특별자산도 마찬가지로 시장성이 좀 없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돼? 환매 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자산. 그래서 이거 뒤에 가면 또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따로 배우는데 앞에서 지금 먼저 이야기하면 어쨌든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시장성 없는 자산의 20%를 초과해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 이런 펀드들은 반드시 환매금지형으로 즉 뭐라 그랬어요? 환매금지형 같은 말로 폐쇄형이라고 한다 그랬다고요 제가. 폐쇄형. 그래서 같은 표현이에요. 중도 환매가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중도 환매. 중간에 내 돈을 달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좀 피해가 덜 가겠죠. 안 팔아도 되니까. 왜?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 빌딩을 하나 샀는데 갑자기 투자자들이 내 돈 달라고 한다. 그럼 뭐 갑자기 뭐 유리창 몇 개 팔아서 줘야 됩니까? 못 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대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난 갑자기 내 돈 필요해서 나는 돈 달라고 하는데 중간에 내 돈 달라고 못 한다고? 예를 들어서 펀드 계약 기간이 5년이야. 그럼 나는 5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내 돈을 달라고 못 한다고? 그래서 뭐 상장시켜 놓는다. 상장.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그러면은 내 지분을 남한테 팔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주식처럼 남한테 팔 수 있다. 그걸 이제 한국거래소 우리 KRX죠. 우리나라는 KRX에다가 상장시켜 놓는다. 다른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게끔 진열해 놓는다. 그걸 이제 상장이라고 하죠. 우리 주식 상장. 마찬가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상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결론을 이야기하면 법적 형태 중에서 투자 신탁 형태와 투자 회사 형태의 경우 상장 의무입니다. 나머지 회사 형태는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날짜 중요합니다. 설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상장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공모 발행된 특별자산 투자 신탁 및 특별자산 투자 회사 형태의 경우에는 90일 이내 상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중도 환매는 안 되고 네 지분 남한테 팔아라는 거죠. 다음에 우리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는 결론만 이야기하면 시가 평가가 원칙이고 시장 가격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 근데 부동산이나 이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가격이 없다.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 부동산은 한 3년 동안 거래가 없었다. 그럼 시가가 없죠. 그러면 없다면 우리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냥 뭔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가 평가 원칙이고 없으면 공정가액. 다음에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즉 MMF는 장부가 평가 가능하다.
요렇게 괄호 넣기,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집합투자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 없으면 공정가액, MMF는 장부가 평가 가능. 그러니까 이제 특별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평가 원칙이고 없으면 공정가액. 이렇게 부동산도 부동산은 시가 평가 원칙, 없으면 공정가액 평가.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에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대부분의 내용을 제가 언급드렸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이제 넘어갈까요?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야기했지만 운용시 이제 그 50% 이런 이제 비율 제한이 없이 이것저것 섞여 있는 형태를 우리는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라고 하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마찬가지로 환매 금지형으로 설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뭐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죠.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머니마켓 펀드. 자, 우리가 단기금융시장을, 우리 금융시장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쪼갤 때 그 기준이 1년이다. 그죠? 1년. 그래서 만기가 1년 이내 금융상품들이 존재하는 시장을 단기금융시장, 머니마켓이라고 하고, 1년 이상 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자본시장, 캐피탈 마켓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머니마켓에 투자하는 펀드, 그래서 MMF라고 합니다. 주로 MMF는 우리 보통예금이랑 똑같은 거죠. 보통예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비 쓰는 통장, 생활비 통장으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보통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지만 MMF, 뭐 지그 친구들, CMA, MMDA 이런 아이들은 하루를 두더라도 그 보통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통장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주식 매수 대기 자금들, 이런 예수금들은 이런 MMF에 잘 넣어둔다. 그죠? 회사들도 마찬가지. 법인들도 이 MMF에 돈을 잘 넣어두죠. 이거는 거의 이제 그 현금처럼 내가 언제든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MMF 활용이 많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들이 찾아 쓰고 아주 짧은 기간 넣어두기 때문에 재산 운용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법에서도 이 MMF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 있고 피해가 생겼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MMF가 투자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도 법에서 따로 정해놓았다라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두었다라는 겁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뭐냐? 요거 일단 시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CD입니다. CD,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죠. 우리말로. 우리 일반적으로 저축은 남한테 팔 수 없죠. 통장 있는데 그 통장 남한테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통장 그냥 증거증권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입한. 은행에 승낙이 없으면 내가 은행 저축은 남한테 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예금인데 증서 형태로 한 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양도성 예금 증서는 그 증서의 주인이 누군지 이름 안 써 있어요. 우리 통장에는 예금 통장에 홍길동이다 이렇게 누구 건지 이름 써 있잖아요. 이름도 없어. 그래서 양도, 돈 받고 팔 수 있는 예금 증서 CD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은행에 저축하는 거랑 수익이 똑같으니까 엄청 안전한 거죠. 안전한데 뭐. 그래서 6개월, 만기가 6개월 이내인 CD입니다. 6개월 좀 특이하니까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국채증권, 나라가 발행한 채권, 나라가 돈 좀 빌려줘 해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그죠? 그거는 뭐 안전하니까 5년. 나라가 설마 돈 안 갚겠어요. 그죠? 그래서 5년. 두 개는 좀 특이하죠. 나머지는 1년입니다. 일단 또 보면. 그래서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특수법인들, 뭐 산업은행이나 이런 공공은행이나 이런 데가 발행한 특수채, 그다음에 일반 주식회사들이 발행한 사채권. 그래서 채권은 여기까지 발행할 수 있거든요. 채권은 발행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국채, 그러니까 나라,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들, 주식회사까지 발행할 수 있거든요. 금융회사. 그래서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뭐 이제 특수채 또는 이제 정확하게 은행이면 은행채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채권. 여기서 근데 사채권 중에서 주권 관련된 또는 사모사채는 제외다. 주권 관련 사채 그리고 사모사채는 제외다라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MMF는 투자할 수 없다. 주권 관련 사채라고 하면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라든지 CB,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 그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또는 교환사채, EB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권 관련 사채인데 여기는 투자할 수 없다. 이게 주식과 관련돼 있으니까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어음 CP라고 한다고 그죠? CP 뭐 요런 것들은 다 1년입니다. 1년. 다만 환매 조건부 매수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요건 뭔지 모르셔라도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환매 조건부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RP라고 하는데 우리 뭐냐면 아주 우량한 채권, 뭐 국채라든지 이제 뭐 통한증권 뭐 이런 것들을 은행 입장에서 채권을 팔아요. 발행해요. 매도하고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매수할 것을 약속하는 이런 매도를 우리는 RP 매도, 즉 환매 조건부 매도라고 하죠. 매도. 그러니까 매도는 팔았지만 내 입장에서 다시 나중에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매 조건부 매수는 반대죠. 채권을 샀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팔아야 돼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줘야 돼요. 파는 게 아니라 다시 줘야 돼요. 채권을 샀는데 이걸 환매 조건부 매수라고 해요. 자, 어쨌든 환매 조건부 매수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 기한 제한이 없다. 왜? 일정 기간이라는 게 이게 엄청 짧거든요. 단기 투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역시 금융기관 발행 등의 어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채와 어음은 1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특이하네. 국채 5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면 외우기 쉽죠. 뭐가 많아 보여서 와 큰일 났다 이러지만 그냥 채권이나 어음은 1년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CD 6개월, 국채 5년입니다. 그죠? 다음에 뭐 단기 대출 가능하고 다음에 저축할 수 있대요. 금융기관이나 우리 우체국에서도 우체국 저축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건 6개월 저축도 만기가 6개월 이내인 금융기관 또는 최신간서의 예치. 다음에 다른 MMF에 투자 가능하다네요. 요거 안 된다고 하면 틀려요. 요거 잘 물어보죠. 다른 MMF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다른 MMF. 그죠? 그리고 단기 사채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자, 요거 뭔가 많아 보이지만 좀 반복하면서 꼭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숙지할 때는 뭐 기간이 중요하다. 기간. 빨리 얻는 외울 수 있겠죠. 그죠? 기간. 자,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번 운용 제한 부분 살펴볼 텐데, 자, 앞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MMF, 우리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이런 운용 제한이 다른 기타 펀드들보다 더 강화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결론적으로는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완화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 틀린 표현이다. 그죠? 그래서 다른 펀드들보다 MMF의 경우에는 운용 제한이 강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들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죠?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과거에 좀 시험이 많이 나온 부분인데 요 숫자 좀 시험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체 재산 만기의 가중 평균이 다음 기간 이내일 것. 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MMF는 뭐 다양한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죠? 뭐 국채에도 투자할 수 있고 그냥 일반 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고 어음에도 투자할 수 있고 다른 MMF에도 투자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 1년짜리까지도 가능하고 뭐 국채로 뭐 심지어 5년 이내에 가능하고 이렇게 만기가 다 가능하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MMF는 아무래도 수십 출식 상품이잖아요. 언제든지 돈을 빼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평균은 이제 유동성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1년짜리도 할 수 있고 5년짜리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 그 투자한 상품들의 만기를 평균 내면 며칠 이내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유동성을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며칠이냐라고 했을 때 개인 MMF의 경우에는 75일이다. 요 숫자로 좀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개인들이 투자하는 MMF의 경우에는 75일 요 숫자 반드시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 MMF는 좀 달라요. 이제 법인 MMF 좀 복잡한데 보시면 현금이라든지 국채, 그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요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떤 현금에 가까운 안전한 자산들, 현금에 가깝다기보다는 좀 이제 안전한 자산들, 그죠? 안전한 자산들의 재산의 3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MMF라면 그 집합투자 재산에 그죠? 3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MMF라면 60일 해줄게라는 부분입니다. 60일.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부터 30% 이내 투자하는 법인 MMF는 시가평가 할 거거든요. 시가평가. 30% 이내. 그러니까 초과하는 거 말고 이내 투자하는 것들은 요런 자산에. 왜냐하면 이런 자산이 적다라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사채라든지 뭐 이런 어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를 장부가 평가하기는 좀 그러지 않니?
뭐 이제 원금에 이자 가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니? 그런 일반 채권이라면 시가, 우리 주식처럼 그죠? 시가가 있을 텐데 그런 시가 평가하는 게 맞지 않니라고 해서 요렇게 이런 자산에 30% 이내 투자하는 법인 MMF의 경우에는 시가 평가한다. 대신 만기는 120일로 해줄게라는 거죠. 그 가중평균. 만기의 가중평균은 120일로 해줄게. 근데 30% 초과한 아이들은 장부가 평가할 거야. 장부가 평가할 건데 대신 만기의 가중평균은 60일 이내로 하자라는 부분인 거죠. 뭐 그건 어쨌든 이제 그렇게 들어만 놓으시고 여러분들은 시험에 대비해서는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심플하게 개인 MMF 재산의 만기의 가중평균 75일. 법인 MMF 중에서 좀 안전한 자산의 30% 초과한 애들은 60일. 이제 나머지는 30% 이제 이내겠죠. 그런 아이들은 120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MMF 같은 경우에는 집합투자 재산으로 증권을 어떤 차입한다든지, 이제 증권을 빌려온다든지, 그리고 재산에 있는 증권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돈 빌려주고 뭐 빌리는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잘 이제 그죠? 위험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만기 1년 이상 국채증권은 투자할 수는 있죠. 5년 이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재산의 5% 이내에서 운용하자. 요 5%도 잘 숙지해 두시고요. 숫자는 다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환매 조건부 매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매 조건부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을 예로 들었을 때 은행이 채권을 매도합니다. 채권을 매도하면서 투자자한테 나중에 다시 사줄게요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조건이 붙는 이걸 이제 우리가 환매 조건부 채권 이제 RP라고 합니다. RP. 그래서 이제 그런 채권을 이제 팔았잖아요.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RP 매도죠. 근데 RP 매도는 요 발행하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다시 사야 돼. 그러니까 약간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MMF도 환매 조건부 매도 같은 경우에는 5%까지만 해라. 매수는 뭐 그런 제한 없습니다. 매수는 왜냐면 사가지고 나중에 돌려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MMF라고 한다면 MMF가 나중에 이제 환매도 무조건 줘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매수는 상관없고 매도의 경우에는 5% 이내만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산에 집합투자 재산에 MMF는 40% 이상 채무증권에 운용해야 된다. 채권에 운용해야 된다. 40% 이상은 요 숫자 또 40%.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채권은 신용평가 등급 상위 2개 등급 이내입니다. 우리가 이제 채권이나 국가 신용등급 이야기할 때 트리플 A부터 A, 다음에 트리플 B 이래가 쭉 가가지고 이제 우리 D까지 있다 그죠? D는 D만 있죠. D만 있고 다음에 더블 A부터는 플러스, 다음에 뭐 마이너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요 더블 A까지 요렇게 두 개 상위 2개 등급이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더블 A 마이너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좀 말이 어려운데 사실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현금, 국채, 통한증권. 이것도 앞선 나왔던 것처럼 정말 이제 안전한 것들, 그리고 그 현금 유동성이 좋은 아이들이다, 그죠? 요런 아이들. 그리고 이제 잔존 만기가 자 1영업일입니다. 1영업일. 1영업일 이내에 CD, CP, 양도성 예금증서, 기여보험, 지방채, 특수채, 그리고 사채권 이런 것들, 다음에 정기예금 등. 그러니까 거의 뭐 현금인 거지, 그죠? 만기가 1영업일이니까, 그죠? 거의 현금인 거지. 이런 현금 비슷한 자산에 MMF가 재산의 10% 이내만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그랬다라고 한다면 앞에 언급된 요 자산들 있죠? 이 자산들 이외의 자산에는 투자하지 마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런 자산에, 요 자산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요 자산에 10% 이상 투자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10% 이상 투자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그게 이제 7영업일로 늘어나면 30% 이상 투자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30% 이상 투자해라. 요런 자산들에. 그러니까 요런 자산들에 30% 이내 투자한다면 요 자산들밖에 투자 못하지 다른 거에 투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더 위험한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익성을 위한 그런 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 MMF 집합투자 재산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MMF를 설립하거나 다른 MMF로부터 그 운용 업무의 위탁을 받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MMF, 그러니까 개인 MMF라고 할게요. 그냥 개인 MMF는 이제 3천억
3천억. 그다음에 법인 MMF의 경우에는 5천억. 그러니까 요거 이상으로 규모가 MMF가 돼야 뭐 좀 할만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 돈도 없는 MMF는 뭐 딴 거 할 생각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볍게. 그래서 요 숫자. 자, 지금까지 제가 또 2페이지 숫자 정도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 시험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 그래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이렇게 5개 종류다. 그죠? 요게 이제 과거에 시험에 정말 쉽게 낼 때는 사실 다음 중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 가장 거리가 먼 거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뭐 1번 증권, 2번 부동산, 뭐 다음에 3번 이제 파생상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답은 이제 파생상품. 왜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따로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다, 그죠? 뭐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간단한 거부터 그다음에 복잡할 때는 이제 숫자들 이런 고치는 거 나오는니까요. 이제 요 범위까지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시험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5가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는데 환매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다음에 모자형, 그리고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우리 ETF라고 하죠. 요 5가지 살펴볼 겁니다. 자, 요 녀석은 하나의 시험 문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각기 개념하고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환매금지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여러 번 나와가지고 좀 빠르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같은 말로 폐쇄형 펀드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개방형 펀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펀드는 대부분 개방형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식형 펀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둘의 구분 기준이 뭐예요? 바로 중도 환매가 가능하냐 안 하냐. 중도 환매 가능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도 환매가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다음의 경우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할 것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그래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이 세 녀석하고 그 다음에 재산의 집합투자 재산의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 그러니까 팔기 힘든 거, 그죠? 팔기 힘든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반드시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숫자 조심하세요. 숫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부동산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중에서 시가나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예외입니다. 예외. 예, 조기 현금화 가능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예외지만 일반적으로는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만들었으면 최초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뭐 해야 된다? 상장해야 된다 그랬죠. 상장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끔. 왜? 중도 환매가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위해서 남한테 팔 수 있게끔 상장시켜줘야 된다. 그게 90일이었습니다. 요게 맞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보다 더 자세히 가면 공모 부동산 투자 신탁, 공모 부동산 투자 회사 형태의 경우 이제 상장 의무, 또는 공모 특별자산 투자 신탁, 공모 특별자산 투자 회사의 경우 상장 의무. 이건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갔을 때 이야기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상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매금지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위형으로 설정돼요. 단위형. 그러니까 최초 한 번만 발행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단위형이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추가형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발행할 수 있는 거. 또 일반적으로 우리 개방형 펀드들도 추가형이죠. 계속 발행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환매금지형도 추가 발행이 가능하대요. 요 사유 4가지도 좀 잘 정리해 두세요. 외운다기보다는 한 2-3번 읽어놓으면 되겠죠, 이건. 그래서 이익 분배금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내가 1,000억짜리 펀드인데 200억 이익이 났어. 그럼 200억의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 또 이거 과반수 3분의 2 아닙니다. 그죠?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다음에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보유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먼저 살 수 있게 해주는 경우. 자, 이럴 때의 경우에는 이 중 하나라면, 그죠? 이 중 하나라면 환매금지형도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환매금지형에서는 이렇게 알면 그냥
딱 아는 거예요. 그냥 한 문제 딱 맞추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라고 있습니다. 종류형. 이게 뭐냐? 요거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뭐 첫차 이야기를 좀 해보면 뭐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첫차 와 과거다 그죠? 과거. 첫차가 라세티라는 차였습니다. 라떼는 라세티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GM대우 차라서 모르는 분이 태만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라세티. 지금 이제 쉐보레라는 메이커를 달고 있다 그죠? 그래서 크루즈라는 아마 메이커일 겁니다. 변형된 게. 어쨌든 옛날 제 때 이름은 라세티였고 이 라세티라는 차가 등급이 EX, 럭스, 맥스, 다이아몬드 등급이 있었습니다. 와 이걸 다 외우고 있다. 첫 차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자는 뭐 풀옵션이죠. 다이아몬드를 선택했었습니다. 어쨌든 자 이걸 이제 왜 설명드리냐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 뭐 EX 등급이건 럭스 등급이건 다 라세티라는 차예요. 엔진, 미션, 뭐 차체 다 똑같아요. 라세티라는 차예요. 근데 이 EX와 뭐 다이아몬드 이런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뭐 이런 거죠. 뭐 EX는 EX 등급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유리를 올리고 내릴 때 뭐 톨게이트에서 돈 내고 이럴 때 그죠? 열심히 손으로 수동으로 유리창을 내려야 되고 올려야 되고 이거 아시는 분은 이제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등급은 원터치로 유리창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차이예요. 다음에 에어컨 EX 등급은 1단, 2단, 3단 드르륵 그죠? 수동으로 에어컨 조절한다면 다이아몬드는 그냥 온도 조절 그죠? 뭐 21도, 23도 내가 원하는 온도로 이제 공조기를 조절한다. 뭐 그런 차이예요. 뭐 그런 차이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는 이걸 제가 왜 설명했느냐. 이제 보시면, 자, 멀티 클래스 펀드라고 되어 있어요. 클래스가 멀티, 여러 개란 이야기네요. 그런 펀드라고 합니다. 자, 보면 일단 정의부터 읽어볼게요. 동일한 투자기구 내에서, 그러니까 라세티라는 차, 하나의 차에서, 또 A라는 펀드 내에서 다양한 판매 보수나 수수료, 클래스에 투자 가능한 펀드다라는 거죠. 즉 뭐가 여러 개야? 판매 보수나 수수료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종류의 수에는 클래스 종류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뭐 10개 이내여야 된다. 20개 이내여야 된다. 다 틀린 표현입니다. 종류의 수는 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거 네이동에서 펀드라고 검색해가지고 그냥 발췌한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보면 하나 UBS 클래스 1 특별자산 투자 신탁 3호 클래스 C1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C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쨌든 이 두 펀드 다 하나 UBS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클래스 1이라고 하는 이름이 클래스 1이라고 하는 특별자산의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그죠? 투자 신탁 형태의 세 번째로 만들어진 이게 1호, 2호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더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제 3호까지 나온 거죠. 어쨌든 3호예요. 여기까지 똑같아. 라세티라니까. 여기까지 똑같은데 C1과 C2예요. C1과 C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C1은 선취 판매 수수료, C2는 후취 판매 수수료. 고객이 돈을 내면 거기서 판매 수수료 비율만큼 먼저 떼고 나머지 돈이 펀드에 투자되는 선취 판매료. 후취 판매료는 일단 돈이 들어가고 내가 고객이 낸 돈이 들어가고 매일 조금씩 떼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환매할 때 돈을 떼든가 이런 형식 후치 판매 수수료 요런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합투자업자가 누군지 신탁업자가 누군지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그죠? 투자 종목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단순히 뭐만 달라요? 판매 보수나 수수료를 받는 형태만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만약에 이런 종류형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한다면 판매 보수 하나, 그러니까 선취 판매 수수료, 후취 판매 수수료 요것 때문에 펀드를 따로 만들어서 따로 운용한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죠? 그냥 펀드는 다 같이 한꺼번에 운용하고 대신 판매 수수료나 보수는 좀 다른 형태로 받는 걸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운용은 나는 하나는 하는데 판매할 때 판매업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팔 수 있는 거죠. 이런 행적으로 종류형으로 이제 가능하면 그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판매 보수나 수수료만 다양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로 보면 옵션이 다양하다라는 옵션이 다양. 근데 그 옵션이 뭐 판매 보수나 수수료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냥 판매 보수나 수수료만입니다. 나머지는 똑같다라는 거죠. 이름 보셔도 아시다시피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보수는 클래스별로 차별이 금지된다라는 거. 그죠? 똑같은 펀드니까. 그죠? 판매 보수와 수수료만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C1, A, 이제 알파벳이에요. A, C, 뭐 D 이런 거거든요. 예, 그게 판매 보수나 수수료만 다른 형태다. 자, 그리고 특정 종류 투자자에 대해서만,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였다면 C1, 이 투자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다. 그냥 이 얘들한테 뭐 물어볼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얘들만 불러가지고 집합투자자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라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역시 틀린 문장입니다. 그렇죠? 얘들만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종류형. 그냥 라세티라는 차였는데 옵션을 여러 개로 나눈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석 주식형 펀드였는데 정석 주식형 펀드에서 정석 주식형 펀드 C1, 정석 주식형 펀드 A, 정석 주식형 펀드 D 이런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런 이제 특징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종류형 집합투자 기구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환형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전환형.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의를 좀 약간 이제 하면 집합투자 기구를 집합투자기구 일단 집합투자기구를 여러 개를 묶습니다.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펀드인데 그 펀드 안에는 뭐 주식 뭐 이런 이렇게 가치주에 투자하는 주식형도 있고 뭐 성장주에 투자하는 주식형도 있고 아니면 뭐 배당주에 투자하는 주식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형태를 하나의 세트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는 세트 내에서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우리는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여러 개 소펀드들에 왔다 갔다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치 우산 모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엄브렐러 펀드라고 합니다. 같은 표현으로 엄브렐러 펀드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는 그 세트 내에서 펀드 간 전환할 때는 중도환매 수수료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이라는 말은 중도환매 수수료 없이 내가 이거에다가 성장주에다가 가치주에다가 배당주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는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방금 예를 들어 소펀드들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 규약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라는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아우르는 집합투자 규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합투자 규약에 법적 형태가 다른 집합투자기구 간 전환은 금지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투자 신탁 형태에서 투자 회사 형태로 이런 전환은 금지되어 있어야 된다. 법적 형태가 동일한 녀석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이랑 요거. 그래서 시험에는 요런 게 뭐냐?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뭐 요런 식으로 개념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요런 이제 문장들, 맞는 문장, 틀린 문장 구분할 수 있게끔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펀드 종류 중에 목표 달성형 펀드라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형. 요거는 펀드가 어떤 수익률 목표를 달성하면 해지되거나 다른 종류의 펀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두 개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다르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목표 달성형. 자, 이제 넘어가면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제 뭐 재간접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자형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대로 어미 모자랑 아들 자자입니다. 이거는 왜 하느냐라고 하면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운영의 효율성.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실제로 자산운용회사에 어느 한 팀이 있다라고 하면 그 팀은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합니다.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하는데 만약에 그 펀드들 중에 한 3개가 있는데 그 ABC 펀드가 전부 다 국내 주식형 펀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국내 주식형 펀드면 이게 투자 철학이 웬만하게 뭐 다르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희한한 펀드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국내 주식형 펀드면 결국 국내 주식의 펀드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 주식이 뭐 별게 있어요? 투자하는 게 웬만하면 비슷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익의 안정성을 위해서 대형주들 기본적으로 좀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그죠?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정도. 그러니까 다 도찐 개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찐 개찐이 펀드를 각각 운용하기보다는 에이 결국 뭐 국내 주식형인데 야 다 모아 그냥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운용하자. 한꺼번에 운용하자. 자, 이런 시스템을 가진 펀드를 우리는 뭐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단 말입니다. 즉 투자자들은 A라고 하는 펀드 또는 투자자들은 B라고 하는 펀드, C라고 하는 펀드에 각각 투자하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는 자펀드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펀드. 근데 그 펀드를 각각 운용하는 게 아니라 그 펀드들의 투자 자금을 모아서 하나의 펀드로 운용한다는 거죠. 그 직접 운용되는 펀드를 우리는 모펀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되어 있는 게, 즉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의 펀드를 우리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들. 투자자는 자펀드한테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펀드에 투자 금지라는 거죠. 그리고 자펀드는 모펀드한테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역으로 모펀드도 자펀드로부터만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펀드로부터 투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펀드의 펀드 매니저랑 모펀드의 펀드 매니저는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동일하다입니다. 그래서 보면 모자형의 경우 서로 외의 투자는 금지되어 있다라는 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자형은 펀드 매니저가 동일하다라는 말. 모자형은 자펀드에 투자자들이 투자한다라는 말. 그리고 모집합투자기구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 투자자는 자펀드에만 투자한다라는 거. 자, 요 시스템을 하나 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재간접 펀드라는 게 있어서 요 개념 알아두시면 되는데, 재간접 펀드는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일반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펀드들에. 이게 무슨 형태냐? 옛날에 제가 팔던 펀드 중에 제 회사에 미래셋 친디아 주식형 펀드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중국 주식 열풍일 때 미래셋 친디아 주식형 펀드였어요. 친디아라는 단어, 요즘 우리 친구들도 낯설 수 있는데 중국과 인도의 합성어예요. 차이나, 인디아. 그런 비슷한 또 합성어로 그때 유행했던 게 브릭스라는 것도 있죠.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브릭스 4개 국가에 투자하는. 자, 어쨌든 친디아. 그러면 미래셋 친디아 주식형 펀드는 중국 기업과 인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거든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중국 기업에 또 투자하고 인도 기업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친디아 주식형 펀드는 미래셋 차이나 주식형 펀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셋 인디아 주식형 펀드가 있었어요. 따로. 그래서 친디아 주식형 펀드는 차이나 주식형 펀드의 재산의 50%, 그다음에 인디아 주식형 펀드의 재산의 50% 이렇게 투자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 미래셋 친디아 주식형 펀드를 뭐라고 한다? 재간접 펀드라고 한다. 펀드 오브 펀드.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운용 능력의 아웃소싱이에요. 얘들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얘들이 인도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나는 그냥 거기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운용 능력의 아웃소싱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간접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이 펀드 매니저와 요 펀드 매니저는 다르더라. 그리고 재간접 펀드는 당연히 재간접 펀드 자체에 투자자들이 투자한다. 그죠? 친디아 주식형 펀드에 투자자들은 투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재간접. 그래서 재간접 펀드는 약간의 단점이라고 하면 수수료가 비싸죠. 그죠? 여기 펀드 수수료도 있고 여기 펀드 수수료도 있으니까 물론 투자자는 여기 투자하고 여기 펀드 매니저들이 뭐 요렇게 투자한다지만 어쨌든 수수료가 일반적인 펀드보다는 좀 더 비쌉니다. 그죠? 뭐 그런 것들 단점. 뭐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요성은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설명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우리가 이제 재테크 할 때 좀 인기 있는 그 상품이라고 할까요? 상품 중에 하나죠. 자, 이제 영어로는 ETF라고 합니다. 지수를 상장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우리 이제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죠. 인덱스 펀드. 말 그대로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수는 뭐 다양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시장 지수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시장 지수가 바로 코스피라는 지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 종목을 하나의 숫자로 표시한 거죠. 그죠? 그 중에서 중소기업들의 주식을 하나의 숫자로 표시한 건 코스닥 지수라고 한다는 거죠. 코스닥. 그래서 코스피, 우리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일종의 이제 약간 대기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숫자 하나로 만든 게 코스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가 뭐 이제 3천을 뭐 넘어가지고, 그죠? 3천에다가 뭐 2천이다가 3천이다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그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잖아요. 그죠? 요런 변화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이런 지수의 변화의 수익을 추종하는 걸 우리는 인덱스 펀드라고 한다는 거죠. 이 인덱스 펀드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시장 수익률의 힘이에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시장 수익률의 힘. 그래서 시장 수익률의 힘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펀드는 액티브형이에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 이제 시장 수익률, 초과 수익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지수들이 오른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1년 동안 지수가 뭐 2천에서 3천으로 거의 50% 올랐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펀드는 1년 동안 100% 올랐어. 이런 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오른 것보다 더 초과 수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거죠. 그런 걸 액티브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식형은 대부분 다 액티브형이에요. 자, 그런 녀석들은 짧게는 시장보다 더 잘하는데 한 3년 이상 길게 놓고 보니까, 우리 투자는 뭐 장기 투자해야 된다면서요. 장기를 놓고 보니까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녀석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도박할 때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지만, 룰렛이나 우리가 뭐 바카라 같은 거 할 때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지만 여러 번 하면 틀려서 내 돈을 날리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시장 수익률이 최고더라. 이게 시장 수익률의 힘이에요. 인덱스 펀드는 지수 수익을 추종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 그러니까 액티브형은 펀드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니까 운용 보수가 비싸요. 근데 인덱스 펀드는 그냥 지수하고 똑같이만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지수 수익이 나오게끔만 한번 설정만 해 놓으면 되니까 수수료가 싸요. 운용 보수 같은 게 싸. 다음에 세 번째, 투명한 운용. 뭐 결국 지수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추종한다.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 200개 종목을 시가총액 비율대로 딱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펀드는 코스피 200 종목, 200개 투자하네. 뭐 따로 뭐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투명한 운용. 이런 세 가지 장점이라서 인덱스 펀드가 좀 인기인데, 펀드는 여러분들 뒤에 가서 영업 실무에서 배우겠지만 실시간으로 샀다 팔았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펀드는 내가 오늘 가입하면 내일 가격으로 사지고, 뭐 언제 늦게 가면은 모레 가격으로 사지고, 팔 때도 마찬가지. 내가 해외에는 8일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안 돼. 근데 그런 거를 단점을 해소하고자 상장시킨 거지. 인덱스 펀드를 그냥 주식처럼 상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인덱스 펀드를 우리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ETF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TF라는 것은 지수 수익을 추구해요. 여러 개 지수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뭐 IT주를, 아니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2차 전지 산업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 자동차 배터리 그 기업들만 묶어놓은 지수예요. 뭐 그런 것들. 그럼. 근데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그게 이제 ETF입니다. 이제 좋겠죠. 그죠? 또 수수료도 싸요. 그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조금만 이제 알면 내가 증권회사나 은행 가서 일반 주식형 펀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ETF 투자하겠죠. 종류도 워낙 많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징, 추가형이다. 또 계속해서 발행할 수 있는 추가형이고, 상장형이다. 상장시켜야 되니까. 다음에 증권 실물로 설정이나 해지가 가능하다.
실물로 상장시키는 거라서. 그래서 시험에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래가지고 뭐 주식형 틀립니다. 지수는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아무거나. 꼭 주식형은 아니란 거죠. 주식, 채권으로도 가능하고 뭐 다른 것들도 다 가능하죠. 뭐 부동산 관련된 지수도 가능하고. 지수는 뭐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형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의 형태를 보면 ETF는 AP라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정참가 회사라고 합니다. 지정참가 회사. 이게 하는 일이 뭐냐? 일단 발행시장에서 ETF 설정 및 해지, 그러니까 만들고 없애는 걸 하는 이런 지정참가 회사라고 하는 이제 증권사가 맞습니다. 증권사. 대형 증권사가 AP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행시장, 우리 이제 추상적으로 증권이 발행되는 시장, 그래서 1차적 시장이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합니다. 발행시장. 그리고 한번 발행된 이 증권이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시장, 말대로 유통시장,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발행시장, 유통시장. 그래서 ETF가 처음 만들어지는 발행시장에서 보면 어떤 기관 투자자가 돈을 주면서, 그죠? 돈을 주면서 어떤 ETF를, 이런 ETF를 만들어 달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잘 나가는 기업으로 이루어진, 잘 나가는 기업 50개로 이루어진 ETF를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라고 한 다음에 AP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그 잘 나가는 50개 종목을 이제 사는 거죠. 그죠? 종목을 사서 운용회사한테 이제 자산운용회사한테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잘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돈이나 또는 이제 그 산 주식, 증권을 주면서 의뢰합니다. 그러면 운용회사는 몇 프로, 뭐 구성 비율은 얼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서 ETF를 만들어서 이제 주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주면 여기에 보관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돈이나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는 돈을 들고 있을 수 없다. 그죠? 증권이나 돈을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보관회사는 이제 보관하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운용회사가 만들어내고 ETF를 만들어내고 얘가 이제 설정, 해지는 하고 그죠? 얘는 이제 의뢰해서 그 ETF를 이렇게 해서 운용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죠? 실제 이제 그 알려줬을 때 종목을 사고 파는 건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딱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림은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TF가 발행되었으면, 투자자한테 이제 AP가 발행해서 주는 거죠. 이게 발행시장. 이렇게 이제 발행된 ETF는, 상장되어 있으니까 거래소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거래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유통시장. 그런데 또 AP의 역할이 있어요. 발행시장에서는 ETF를 설정하고 해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유통시장에서는 LP라고 해서 리퀴드 프로바이더, 즉 유동성 공급자.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그러니까 어떤 ETF가 거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도자의 역할,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수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매 상대방이 되기도 하고 그냥 매매 상대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통시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엄청 그러니까 핵심적인 I죠. ETF에서 AP. 그래서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ETF의 설정 및 해지, 발행시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설정일로부터 여기 중요하죠. 30일 이내 상장해야 된다. 우리 이제 환매금지형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환매금지형은 이제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고 이제 ETF는 원래 상장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장해야 된다라는 거. 숫자 잘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자 역할 및 매매에 참여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운용상의 특례. 다 노란색이죠. 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다 노란색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는데 일반적인 펀드는 동일 종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야기해서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펀드 재산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 초과 투자 금지예요. 그죠? 1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한데 ETF는 동일 종목 운용 비율은 30%까지 완화되어 있어요. 그죠? 완화되어 있고. 그리고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법인의 주식 수가 총 100만 주다. 그러면은 20만 주까지, 원래는 또 10%거든요. 10만 주만 투자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펀드는 이런 거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죠.
얘는 분산 투자를 위해서고, 이것도 뒤에 가서 펀드 법규에서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어쨌든 분산 투자를 위해서 10%, 얘도 10%,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10% 이렇게 비율 제한을 해놨는데 ETF는 동일 종목에 집합투자 재산의 30%까지 동일 종목에 몰빵할 수 있고 30%까지, 그리고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까지, 원래는 10%인데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과 원래 거래는 금지되는데 그렇고 그런 사이끼리, 근데 ETF는 이해관계인과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특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펀드들과 다르게 배려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펀드들은 자신의 대주주와 거래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ETF는 자신의 대주주와 거래 제한이 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가능하다. ETF는. 일반적인 펀드는 대주주와의 거래가 제한되는데 ETF는 대주주와의 거래가 가능하다. 다음에 일반적인 펀드는 펀드 매니저들이, 즉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요. 일반적인 펀드들은. 하지만 ETF는 섀도우 보팅 해야 됩니다. 즉 의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섀도우 W인데? 섀도우 보팅. 의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ETF 집합투자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득표수가 뭐 6대 4다. 찬성의 6이고 반대가 4다. 그러면은 ETF는 자신이 들고 있는 비율을 6대 4로 나누어서 이렇게 의결권을 그러니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섀도우 보팅 해야 된다. 그림자 투표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펀드들은 3개월에 1회 이상 자산운용 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돼요. 근데 ETF는 안 줘도 된다. 줄 게 없죠. 사실 지수 추종하는데 뭐, 그죠? 그래서 제공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배려하고 있다라는 거 또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시험에 대비해서 요 정도만. 우리는 여러분들 참 이 자격은 제 강의는 한 80점 정도 합격이 목표예요. 그래서 한 10문, 풀다가 시험 보러 가시면 한 5문제 정도는 와, 이거 안 배운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80점 합격. 이렇게 효율적으로, 쉽고 빠르게 합격해야지.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이런 말은 또 뺐으니까요. 여러분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시 폐지일로부터 상장 폐지되면, 이게 상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장 폐지되면 존재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펀드 해지해야 된다. 해지해야 된다. 그리고 해지됐으면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 되겠다. 이 숫자 역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이제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그래서 환매금지형, 종류형, 그다음에 그 전환형하고, 그죠? 다음 모자형, 그다음에 재간접도, 그리고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개념 및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일반적 분류. 그러니까 이제 기타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펀드 성격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류 형태인데요. 이제 몇 가지 이제 나온 것도 있죠.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시험 문제 내기 좋죠. 딱 비교하는 거니까. 자, 먼저 이제 추가형과 단위형입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잠깐 환매금지형 할 때 나왔죠. 그래서 이 구분 기준은 뭐예요? 펀드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죠. 그래서 펀드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으면 추가형. 그냥 한 번 발행했으면 끝. 그 이제 우리가 단위형. 여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일방형으로 개방형. 일반적으로 개방형 펀드가 많은데 개방형은 추가형으로 설정되고, 그죠? 환매금지형은 단위형으로 설정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방형과 폐쇄형. 중도 환매 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그죠? 그래서 중도 환매가 가능하면 개방형. 대부분의 펀드가 이 형태다. 그죠? 다음에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면 폐쇄형이라고 했습니다. 환매금지형. 다음 이제 세 번째, 증권형과 파생형은 이제 그 재산의 일정 비율을 파생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느냐에 관한 여부입니다. 파생상품의 투자 여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라는 게 없지만 우리가 이제 실무상으로 펀드 집합투자 재산의 10% 이상 그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그냥 파생형 펀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파생상품 펀드라고 해요. 파생상품 펀드. 그래서 이 구분은 지금 이제 증권형과 파생형 구분은 이제 파생상품에 일정 비율 이상 추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구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중요하죠.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은 이제
투자 대상, 이제 자산의 구성 비율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른 그런 구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형과 혼합형, 채권형. 일단 주식형은 재산의 60% 이상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펀드 재산의 60% 이상 주식에 투자하는.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검색했을 때 이름에 주식형 투자 신탁 또는 주식형 펀드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일단 법적으로 무조건 주식의 60% 이상 투자해야 되는 녀석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고위험 상품이란 거죠. 근데 주로 보면 거의 90% 이상 주식에 때려놓고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은 일단 6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합형은 나눌 수가 있어요. 주식 혼합형이 있고요. 채권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혼합형은 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50% 이상. 그걸 주식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정해져 있지만 상한선도 자연적으로 정해지게 되죠. 상한선은 뭐예요? 60% 미만이겠죠. 왜? 60% 넘어가면 주식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펀드 재산의 50% 이상. 그러니까 우리 펀드 재산이 1000억이면 뭐 예를 들어서 550억 이렇게 주식에 넣었다. 나머지는 채권에 넣었다. 이러면 이제 주식 혼합형인 거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50% 이상. 그다음에 채권 혼합형은 주식의 50% 미만입니다. 미만. 주식의 50% 미만 투자하면 채권 혼합형. 특징적인 건 주식이 한 주라도 들어가면 채권 혼합형이라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채권형은 채권의 재산의 잠깐만요. 재산의 60% 이상을 어디에?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형인데 채권형 펀드는 주식이 한 주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주식이 한 주라도 들어갔으면 채권 혼합형이 되는 거예요. 5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주식이 50% 미만. 그래서 채권형은 다시 말하지만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데 나머지는 뭐 예금이나 이런 거 투자해야지. 주식이 한 주도 없다. 채권형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 투자 대상 자산 비중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숙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식과 매출식이라는 구분. 요거는 이제 투자 매매업자나 투자 중개업자,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이제 펀드 팔 때 판매 방법에 따른 분류예요. 뭐냐면 모집식은 일단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그 돈을 가지고 펀드를 설정하는 거예요. 매출식은 판매사 돈으로 일단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자들한테 그 뒤에 이제 설정한 다음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장단점이 있죠. 모집식은 일단 판매사가 돈이 안 들어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다음에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하니까 판매사의 돈이 안 들어. 하지만 판매사가 원할 때 설정할 수 없죠. 반대로 매출식은 일단 판매사 돈으로 설정을 하니까 언제든지 설정할 수 있죠. 대신 돈이 들어간다. 그죠? 그런 이제 특징적 두 개 딱 상대되는 특징 차이입니다. 그죠? 모집식과 매출식. 예. 펀드 판매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거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거치식. 거치식이라고 쓰고 싶은데 지금 뭐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죠? 다시. 거치식 대 적립식. 요거는 이런 펀드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목돈을 예금처럼 한 방에 넣는 걸 우리가 거치식 투자라고 하고, 그죠? 아니면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걸 적립식이라고 한다고, 그죠? 뭐 그런 구분도 있고. 아까 우리 또 앞에서 본 상장형과 비상장형. 그죠? 상장형은 ETF 같은 것들. 그죠? 환매금지형, 뭐 상장해야 된다. 상장형. 대부분은 비상장형이겠죠. 펀드는. 그죠? 비상장형. 상장하지 않는 거. 뭐 이런 이제 펀드 성격에 따라서 이런 분류가 있고. 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지역에 따른 분류겠죠. 그래서 국내 투자하면 국내 투자.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해외 투자. 그래서 해외 투자도 지역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면 글로벌 투자 펀드. 전 세계에 투자하는 거죠.
전 세계 투자는. 그 예전에 저희 또 우리 박현주 회장께 제 옛날 일할 때 야심차게 만들어낸 그거 욕하는 투자자들 엄청 많죠. 인사이트 펀드. 뭐 전 세계에 돈 되는 데는 내가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투자하겠다. 말 안 먹었죠. 그죠? 어쨌든 인사이트 펀드. 그런 게 이제 글로벌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투자 펀드. 지역 투자 펀드. 그래서 뭐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뭐 브릭스라든지 브릭스. 다음에 BRICS, 브릭스.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뭐 이런 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남미 펀드 같은 거. 아니면 뭐 동남아 이렇게 그걸 이제 어떤 지역. 그죠? 다음에 이제 개별 국가 투자 펀드가 있겠죠. 더 좁은데. 점점 좁아지는 거다. 그죠? 개별 국가. 그래서 중국, 차이나 펀드, 인디아 펀드 뭐 이런 거, 베트남 펀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도 지역 순으로 이렇게 이름을 한번 나눠볼 수 있겠다. 지역, 글로벌 투자, 지역 투자, 개별 국가 투자 펀드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투자를, 그러니까 대체 투자라는 건 뭐냐면 뭐 대안 투자랑 같은 표현으로 쓰이는데 대안 투자, 대체 투자. 우리가 이제 전통적 투자 자산, 이제 주식, 채권, MMF 이런 걸 우리가 전통적 투자 자산이라 그래요. 주식, 채권, MMF. 요런 거 이제 뒤에 나온 걸 우리가 이제 대안 투자. 그래서 대안 투자는 전통적 그 투자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낮더라. 상관관계가 낮다는 이야기는 따로따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주식,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대안 투자 상품들의 가격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즉 분산 투자 효과가 있더라, 크더라라는 거죠. 섞어 넣으면. 그래서 대체 투자 펀드는 뭐 대체 투자를 하고 있으면 대체 투자 펀드가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체 투자, 뭐 부동산이나 리츠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헤지 펀드, 뭐 아니면은 뭐 PEF라고 하는 뭐 그런 사무 투자 펀드, 그죠? 뭐 그런 것들에 이제 투자하는 것들을 대체 투자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은 됐어요.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투자 전략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제 액티브와 패시브. 앞서서 잠깐 ETF 할 때 조금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 운용 전략이라는 것은 시장 수익률 또는 이제 우리가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그 기준 잣대, 그 기준 잣대 대비 초과 수익률을 위해서 열심히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걸 우리가 액티브 운용 전략.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고, 그래서 액티브와 패시브의 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시장을 예측하느냐 예측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고 그 초과 수익률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을 내가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사야지. 떨어질 것 같은데 팔아야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액티브 운용 전략. 패시브는 몰라 개뿔. 뭐 시장 수익률이 최고야. 이건 거죠. 그냥 시장 수익률이 최고야.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지수 수익을 추정하는 걸, 벤치마크 수익을 추구하는 걸 우리 패시브 운용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운용 전략은 먼저 크게 바텀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탑다운 방식,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탑다운. 그래서 이제 경기를 예측해보고, 경기 좋은데? 그 중에서 뭐가 좋지? 자동차 산업 요새 좋네? 자동차 산업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현대 자동차지.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저평가 여부, 종목의 저평가 여부만을 집중해가지고, 뭐야 이거? 강원랜드 왜 이렇게 싸? 한국전력 왜 이렇게 싸지? 이런 종목만 구성하는 거. 원래 이 정도 가격은 돼야 되는데 이론가 대비 왜 이래 싸지? 그런 저평가 종목으로 구성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목부터 선정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뭐 종류가 구분되는 거죠. 이런 형식 바텀업 방식입니다. 이런 거 이제 액티브 운용 전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운용 전략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예측하지 않고 그냥 시장 수익률이 최고다. 시장 수익률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덱스 펀드가 있다라는 거죠. 인덱스 펀드. 대표적이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특징 이야기했었다. 그죠? 저렴한 비용, 투명한 운용, 시장 수익률의 힘입니다. 그죠? 인덱스 펀드. 그래서 장기 투자했을 때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 그리고 운용이 투명하더라. 지수 수익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비용도 저렴하더라. 운용 보수 같은 것들이. 그래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장기 투자에. 그리고 개별 종목 리스크 회피에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지수 수익을 추구하니까 수십 종목, 수백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더라. 자, 그리고 이제 인덱스 펀드 중에서도 또 패시브 전략 중에서도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패시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높은 수익을 낼 수는 없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액티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수익을 추정하는데 그럼 200 종목을 사는데 그 구성 비율을 시가총액 비율보다는 조금 다르게 하는 거죠.
내가 좀 그래서 종목 구성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종목 구성 비율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일반적인 코스피 200 지수보다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파 수익을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차익 거래,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조금의 약간 더 높은 수익, 일반적인 패시브보다 약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걸 우리는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개념 정도 알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일반적 분류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마쳤네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본 거를 보면 집합투자기구 분류에서는 뭐 살펴봤냐면 우리 이제 특수한 형태 살펴봤었죠. 특수한 형태. 그래서 특수한 형태는 이제 환매금지형부터 이제 우리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까지 그죠?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일반적 분류, 그죠? 일반적 분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는 또 집합투자기구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분류하는 거, 증권부터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까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딱 분류 각 특징들 잘 개념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